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 정부가 연주해야 한다. 와, 소름 끼친다. 진짜 최악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 정반대죠. 그죠? 소름 끼친다. 네. 네. 와, 이런 사람이 그리고 이때 나치 당국에 반대하는 모든 언론은 폐간시켜버리고 매일 정오에 언론사 회의를 소집해서 보도 지침을 하달했죠. 뿐만 아니라 나치 독일의 총통이 된 히틀러는 나치당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중의 지지를 강화하는 방법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괴베스는 곧 다음 작업에 착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독일의 국민이 히틀러를 신으로 이제 숭배하기 위해서 작업에 돌입하는데 그 방법은 신문물을 활용한 세뇌였어요. 신문물. 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네. 괴베스는 각 가정에 침투하기 쉬운 이것을 찾아내서 히틀러 신격화에 이용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씨는 아나 봐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다니엘 씨 얘기하실래요? 아니면 좀 아니요, 좀 기다려. 네. 저도 여러분들 규현 기회 씨? 드릴게요. 아니, 저도 알고 규현 씨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기회를 좀, 확실해요? 확실히 기회를 좀. 한번 해보시죠, 그럼. 아니요, 저 사실 그것이요? 침투하기 쉬운 게 뭐지? 이거? 뭘까? 크기도 크지 않은 이미 갖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이때 발명되고 뭐 이런 거예요? 발명된 지가 10년도 안 된 상황이었죠. 그럼 정답. 네. 라디오. 지원 씨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네, 정답이에요. 실망스럽네요. 본인도 당황했네. 괴베스가 히틀러 신격화에 활용한 건 일단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 방송. 네. 괴베스는 더 많은 독일인이 히틀러의 연설과 나치의 사상을 들을 수 있도록 일명 국민 수신기라고 불리는 저렴한 라디오를 제작해서 보급했죠. 저렇게 생겼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라디오 방송의 70%는 음악하고 나머지 30%를 나치의 선전 연설로 적절히 구성했어요. 장문 선생님, 근데 라디오를 듣는 게 세뇌에 좀 도움이 될까요? 요즘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쉬운 건 아닌데요. 괴벨스는 세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해냈습니다. 독일 가정에 900만 대 이상의 라디오를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선전 연설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연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시그널을 줬어요.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소리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연설 나오겠구나 하고 집중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썼는데? 맞아요. 저도 KBS에 있을 때 라디오 뉴스 정각에 하기 전에 저거 듣고 바로 멘트 시작했었어요. 독일 뉴스도 계속 그거 네네네. 제가 어릴 때까지만도 그거 계속 네네. 썼었어요. 네. 그래서 라디오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히틀러 사상을 들려주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동조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에서 종치면 나중에 침 나오잖아요. 음식이 없어도. 조건 그런 반사. 거, 그렇죠. 조건 반사 비슷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의 중요한 연설이나 발표가 있을 때는 각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공장소나 공장, 사무실, 학교, 심지어 레스토랑에까지 확성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의 연설에 더 쉽게 세뇌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나치는 또 어떤 신문물을 활용했을까요? 히틀러의 나치는 독일 전역에 도로를 깔기 시작했는데 설마 그 아우토반? 그렇죠. 오!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인 말도 안 돼. 아우토반입니다. 나치에서 만들었어? 아우토반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진행했던 가장 중요한 정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실 나치가 아우토반을 건설한 데에는 또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아우토반을 건설한 진짜 이유는 유사시 도로를 활주로로 이용하려는 거였습니다. 전쟁. 전쟁. 애초에 좀 염두에 두고 건설한 것도 있네요. 그렇죠. 네네. 뭐 활주로네, 활주로. 거의. 그렇죠. 그런데 괴벨스가 라디오, 자동차와 함께 이용한 신문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명가시네. 발명왕. 일종의
대통령 선거 때도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영화 역시 훌륭한 세뇌 수단이었죠. 그래서 괴벨스는 극장을 통폐합하고 영화의 기획, 연출, 배역 선정, 배급까지 일일이 지시하고 감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제하는 영화 스튜디오에서 1361편의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예 제작 배급까지 다 한 다 한 거네요. 거죠. 네. 1361편? 그러니까 이렇게 괴벨스는 신문물을 통해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히틀러의 존재를 세뇌해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히틀러 신격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을 펼치는데요. 그만하셨으면 또 쉬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바로 독일인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건데요. 괴벨스는 청년들의 결속력과 유대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를 위해서 활용한 것이 군복이었습니다. 나치 군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 제일 영화에서 유명하잖아. 많이 봤어요. 친위대 군복이죠. 아 근데 뭐 이렇게 디자인을 잘했대? 날카롭게 살아있는 어깨선, 다리가 길어 보이는 가죽 부츠, 그리고 허리를 강조한 굵은 가죽 벨트. 굉장히 이렇게 남성적 매력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이 군복은 사실 제복 역사상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멋진 작품 중에 하나를 꼽히죠. 그러니까 괴벨스는 히틀러와 함께 패션국을 만들어갖고 강렬한 검은색 정장과 심지어 해골이 그려진 모자까지도 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군복에 빠져가지고 군 복무에 자원한 그런 독일 청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군복이 예뻐서. 네네. 드디어 히틀러는 이런 민심을 발판으로 해서 결국은 나치 독일이 유럽의 패권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역시 괴벨스가 가장 먼저 한 거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였죠. 그러니까 괴벨스는 독일의 첫 번째 목표인 폴란드를 두고 독일 국민들이 폴란드를 증오하도록 만드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Frecher Überfall auf den Sender Gleiwitz. Polnische Aufständige haben die deutsche Grenze überschritten. Blutige Kämpfe mit deutscher Polizei. 괴벨스가 퍼뜨린 가짜 뉴스는 폴란드가 독일을 선제 공격했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 뉴스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폴란드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겠죠. 그렇죠. 독일 국민들은 분노했고 히틀러는 전쟁을 시작할 명분을 얻게 되죠. 가짜 뉴스로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군요. 네. 다니엘 지금 당시에는 저게 가짜 뉴스라는 걸 모르고 그냥 저걸 믿은 거예요? 네, 독일 국민들은 전쟁 끝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몰랐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폴란드 군복을 입힌 채 이제 냅둔 건데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폴란드 군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구나라고 믿게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였던 사실이었어요. 야 가짜 군복까지 입혔어요. 폴란드 네. 군복까지.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자 히틀러의 군대는 승리를 거듭하면서 우위를 차지해 나갔고요. 하지만 연합국의 총반격이 시작되자 독일은 점차 수세로 몰리게 됩니다. 게다가 전쟁이 길어지면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히틀러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에 괴벨스는 또다시 히틀러를 신격화하기 위한 선전선동을 펼치기로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전쟁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부추기는 거죠. 유대인은 세계의 적이요, 문화의 파괴자이며 인류의 기생충이고 혼돈의 자식이며 악마의 화신이고 부패의 효소이자 인류를 멸망시킬 탈을 쓴 악마다. 안 돼. 교수님, 근데 히틀러의 나치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 하지만 지금부터 이 벌어지는 것만큼 극단적이진 않았죠. 괴벨스는 전쟁의 위기를 이제 유대인 탓으로 돌리면서 더욱 강력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듣다 보니까 히틀러
뭐다 괴벨스가 더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유대인 어떤 의미에선. 학살도 지옥의 설계자. 네. 그리고 이때 괴벨스는 1941년 9월부터 유대인을 식별해서 대놓고 차별하기 위해서 유대인 배지인 다윗의 별을 아, 달고 다니도록 강제했어요. Wer dieses Zeichen trägt, ist ein Feind unseres Volkes. 이런 다윗의 별을 달면 누구나 유대인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독일을 위기에 빠뜨린 적으로 간주해서 차별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낙인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그럼 다윗의 저 별을 이렇게 단 유대인들은 네네네네.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극장 같은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퇴출당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괴롭힘의 대상이 됐죠. 게다가 괴벨스와 나치당은 유대인들을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박해하고 이제 학살을 하게 됐는데요. 이미 1935년에 제정한 유대인 차별법인 뉘른베르크 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유대인 대량 학살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 학살하면 히틀러만 생각이 났었는데 네네네. 사실 이게 괴벨스가 히틀러 눈에 들려고 더 악랄하게 유대인 학살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소름이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을 뭐 괴벨스만이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굉장히 그것이 더 극렬화되는데 기여한 것은 맞죠.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이것은 그리스어를 조합한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은 짐승을 통째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의미하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네.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인종 청소라는 명목하에 희생됐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을 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쳤어. 광기죠. 인간의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홀로코스트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사건이죠. 괴벨스를 더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 그러니까요. 그렇죠. 히틀러만 계속했었는데. 하지만 히틀러를 신으로 만들려는 괴벨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나치 독일에게 불리해져만 갔습니다. 1943년이 되자 독일은 영국, 미국, 소련과 각각 대치하면서 세 개의 전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독일의 전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고요. 신기하다. 전 세계랑 싸워볼 생각을. 그러니까 좀 바보 같은 전략이죠.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오는 공격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상황은 당연히 점점 더 어려워졌고요. 괴벨스는 독일인들의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면서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목숨을 바쳐 전쟁을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총력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쟁 수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모두 폐쇄하고 여성도 노동자도 징집하고 군 면제자까지 입대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해서 국가의 남은 자원을 총동원하는 거죠. 1945년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의 패색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그 나치 독일의 패배가 거의 네네. 확실시 됐는데 네네. 이때 괴벨스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선택? 괴벨스답게 행동했죠. 그러니까 그는 히틀러를 신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끝까지 히틀러와 최후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네. Damit ist Berlin zur Frontstadt geworden. Ich bleibe mit meinen Mitarbeitern selbstverständlich in Berlin. Auch meine Frau und meine Kinder sind hier und bleiben hier. Mit allen Mitteln werde ich die Verteidigung der Reichshauptstadt aktivieren. 하지만 결국 당시 히틀러는 총통 관저의 지하 벙커에서 4월 29일 날 마지막 연인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쟁의 의무를 다할 명예로운 남성들로 구성된 정부를 독일 국민에게 선사하기 위해 나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다음에 새로운 내각 구성원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죽기 전에 괴벨스를 총리로 지명했고 괴벨스는 히틀러의 뒤를 이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 총리가 됐구나. 자, 하지만 괴벨스는 이때 히틀러가 죽었을 때 한 가지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총통이 없으면 살만한 가치가 없다. 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살아남아서 어떤 대접을 받겠는가. 그래, 모두 데리고 가련다. 뭐야. 뭐야. 가족들이구나. 애기들. 누가 괴벨스예요? 맨 오른쪽으로. 네. 히틀러의 뒤를 책임지기로 한 괴벨스는 바로 다음 날 6명의 아이에게 청산가리와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살해하고 맞아. 아내 마그다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틀러의 뒤를 따르는 거죠. 너무 싫어 이런 사람. 그 예를 들면 와. 만약에 뭐 집안에 가세가 기울어서 얘네들 나 없으면 못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죽이고 자기가 마지막 그런 자살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사람인 네. 거잖아요. 너무 싫어. 그 제일 큰 아들 있었잖아요. 그 친구는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죽었어요? 적군 포로에 잡혀갖고 살아남았어요. 포로가 된 게 다행일 수가 있구나. 이 정도면 광신도가 많네. 히틀러에 대한 광신도. 네. 괴물스야, 괴물스.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진정으로 충성을 다했던 괴벨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으로써 자신의 신인 히틀러와 함께 한 거죠. 오늘은 나치 전범인 괴벨스의 생애를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끔찍해요. 진짜 끔찍하죠. 근데 좀 끔찍하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렇게 광적으로 사랑을 하고 마지막까지 그렇죠. 자식까지 다 죽이면서. 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요.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괴벨스는 나치의 수뇌부 중에서 유일하게 박사학위를 지닌 지식인이었고 독일의 20년대의 혁신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한 수준급 인문학자였어요. 하지만 본인이 가진 열등감 때문에 히틀러라는 메시아를 원했고 결국 히틀러를 신으로 포장해서 시대의 괴물을 만들어낸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 역시 편향된 정보와 그릇된 편견에 의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나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조장되지는 않는지 경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명과 야만이 서로 반대말이 아니라 문명의 한가운데에 늘 야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